바뀐 데가 그걸로 하면 되지. 예, 북한이 또 순항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발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안보 전문가이자 김종대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뭐 이렇게 개편한 뒤에는 또 처음 뵙습니다. 글쎄요, 새롭습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뭐 요즘 뭐 시중에 아이돌급 스케줄이라는 소문은 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그래도 좀 바쁜 편에 속하죠. 예, 아이고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 김건희 특별법이요. 특검법 뭐 총선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민주당 관계자 발언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표결하면 99% 부결이지만 총선 이후에 뭐 처리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 해라 그렇게 세게 얘기해놓고는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안 낼 때 그렇게 광장에서 탄핵 안 내라 할 때 민주당이 했던 말이 뭡니까? 지금 발의하면 99% 부결되니. 그때도 99%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화가 나네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안 낼라 그러다가 광장에 이제 11월에 100만 시민이 모이자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탄핵안을 지금 내자고 했던 건 정의당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순간 이제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해가지고 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다가 급기야 시민이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사이에 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 이 지금도 김건희 마찬가지. 특검법 맞아요. 김건희 특검법 지금 중요한 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범들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공범 재판 끝나면 중단됐던 공소시효가 모든 그 주도자들이 다 같이 다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있는 40% 정도의 계좌에 연루가 돼 있는데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특검법이 필요한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만지작 지금 총선 그게 앞두고 최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아닙니까?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그러니까요. 몇몇 독소조항 빼면은 받을 것처럼. 결국 그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민주당이 큰 착각에 빠진 게 예나 지금이나 이런 특검 전국으로 가고 거기서 어떤 그 광장의 맨 앞줄에 서서 외쳐야 될 때 항상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니까 결국 특검을 총선 이후로 이렇게 표결을 붙이자는 얘기인데 총선 이후에는 최상병 외압 의혹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더 커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 특검하고 이거 섞을 필요가 없어요. 최상병 외압 특검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특검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쟁점이 최상병 특검의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관여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이 수사의 성격 자체가 이 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그 최상병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건데 그걸 막았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외압을 행사했던 사건이고. 그걸 심지어는 항명이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외압이 실제 있었느냐만 밝혀지면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정당한 지시에 복종을 안 했다는 게 항명죄 아닙니까? 그런데 정당한 지시가 있었다니요.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수사단 보고사항 다 결재했고 1사단장 보직 해임 다 제가 했고 그런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걸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뒤집은 거에 저항했다는 게 항명이에요. 그럼 이 뒤집은 게 정상적으로 됐냐?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데 공수처가 느려 터진 거 하나는 또 아주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술도 다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특검으로 가는 게 순리고 당시에 용산의 대통령실이 8월 초에 어떤 외압을 행사해서 사건이 이 평지풍파를 이루게 됐는지 이 흐름을 진상규명을 안 하면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돼.
그러면은 저기 그 명품 뭐 수수다, 뭐 양평고속도로다, 주가 조작이다 하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이거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그 부부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가서 총선 이후는 또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 민주당의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바라본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바로 처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재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또 일정을 밟아서 최상병 건을 처리하는 게 맞겠네요. 2월 중에만 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는 게 맞냐? 이래가지고 거부해서 재의결에 지금 되게 됐는데 이해 충돌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헌법 소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 난 이건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신중히 익혀서 좀 더 국민의 어떤 여론을 모아서 특검을 한번 재의결해보자. 이런 건 정치 과정이고 정무적 판단이라고 난 이해가 가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총선 때까지 김건희 이슈를 질질 끌면서 총선에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 총선은 특검의 그 연대로 가야 되는 총선입니다. 이건 민주당의 선거도 아니고 정의당의 선거도 아니고 제3지대 선거도 아니고 모든 야당이 특검에 관해서 완벽한 공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정당 정파든 간에 다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이뤄낸 게 김건희 특검 국회 의결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 선거를 할 수 있는 핵심 의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사과 한마디 안 하고 특검도 거부하고 이런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난 이건 적절한 어떤 지향이라고 봐요.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총선 이후로 미룬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버리면 적전 분열 내지는 무장 해제 해가지고 야당 각자 도생 이 판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역시 군사 전문가셔서 무장 해제. 저 손자병법을 열심히 읽으면 돼요. 자, 북한이요 주말에 순항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거 이름도 어렵습니다.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이게 SLCM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의미가 뭐예요? SLCM이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SLBM. 그러니까 Sea Launch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그게 이제 북극성 3호라 그래가지고 고체 연료 미사일로 해가지고 큼지막한 게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건 예전부터 북한이 열병식에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Sea Launching Cruise Missile. 크루즈? 밸러스틱 미사일이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순항 미사일이에요. 순항 미사일. 요게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모르는 분들이 많겠다. 저도 몰라요. 탄도는 정해진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정해진 예정된 탄도로 가는 거고 순항 미사일은 순항한다. 미사일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형 지물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저고도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좀 느리긴 하지만 문과로서는 너무 신기술인데요. 미사일이? 그렇죠. 느리긴 하지만은 대신 불규칙 궤도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탄도 계산해서 요격할 수가 없고 추격이 어렵겠네요. 요격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고도가 낮으니 레이더에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작고 빠르질 않아도 이게 더 위협적인 건데, 북한이 이걸 잠수함에서 쏜다. 이 뜻은 이제 SLCM,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다. 크루즈 미사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루즈 여객선 하면은 왜 섬 사이를 누비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크루즈 여객선. 이렇게 비유하면은 무섭네요. 이렇게 좀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화살 30일이라는 명칭이 붙은 시리즈인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요. 핵이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북한의 전술핵을 발사하는 투발 수단이 많아요. 뭐 탄도탄 지대지 미사일, 뭐 대구경 방사포 많은데 잠수함은 특별해. 쏘는 게 안 보여. 지대지 미사일은 어디선가? 그래도 쏘는 지점이 파악이 되는데 잠수함은 옆에서 쏘는지 뒤에서 쏘는지 어디서 쏘는지 몰라요 우선.
그리고 기습에능한 데다가 은밀하게 그러니까 생존성이 뛰어나죠. 한미가 그걸 갖다 잡아내려 그래도 네. 은밀하게 그 은닉해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쏘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 근데 그렇게 무서운데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 야, 이거 무서운 거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심의 일착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쏜 장소가 신포입니다. 예. 거기가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도 이거 심상치 않다고 봤던 건 잠수함 발사 아니냐 이랬는데 때마침 이튿날 노동신문에서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 가서 예. 그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 걸 지도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관하고 그래서 핵 잠수함 이래가지고 사진을 다 보여줬어. 점검하고.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예.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걸 다 보면서 지금 외신에서 한반도 전쟁 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서워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미사일 얘기를 계속 이제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데 미사일 능력이 계속 진일보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일, 핵드론, 그러니까 북한식 주체 무기인데 다양한 이 공격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새해 들어서 지금 7번째 무력 도발이에요. 그런데 뭐 유엔 결의를 위반하거나 이렇게 대놓고 선을 넘진 않는다. 그러니까 전략적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도발하는 건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의 6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제재할 수단이 원래는 없어요. 네. 그런데 탄도 미사일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요즘 유엔 안보리가 식물위원회예요. 아, 그래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합니까? 북한 문제 나오면은 중국,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편들고 그러니까 몇 년째 개점 휴업이에요. 몇 년째 개점 휴업이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를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 위배되는 거, 위배되지 않는 거 섞어가지고 다 해버려요, 북한은. 뒷배가 있으니까. 특히 러시아가 돕고 있잖아요. 아, 이거. 네,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핵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유엔이라든지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어떤 제재력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미국도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한국 편 안 들고. 그러니까 더더욱 외교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특히 사이버 동행 훈련을 그렇게 비난을 해요. 이게 뭐 북한에서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번에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한 그 외화벌이를 하는 걸 차단하는 사이버 훈련을 한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중국 등지에 해커를 보내서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뭐 이런 걸 한다는데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 비트코인 같은 사이버 자산이 왜 그동안에 이렇게 전 세계에 풍미했느냐. 예. 탈취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탈중앙화된 화폐 자산이지만 예. 이게 복제가 된다거나 탈취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안 되고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한 번도 무슨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제는 정식 화폐가 아니라도 예.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안전자산이 된다. 이러니까 어쨌든 높아진 거예요. 원리는 맞아요. 몰라도 돼. 사실 범죄에서 대금으로 많이 지급된다. 이거는 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 그것도 안전한 거래라고 본 그래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랬는데 북한이 가상자산 화폐를 탈취한다. 이런 얘기를 일단 대부분 이제 퍼뜨려 놓은 상태에서 예. 그걸로 외화벌이를 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사이버 훈련을 해야 된다. 사이버 교란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남한을 정벌하겠다. 한미연합 훈련하면 거기가 정벌의 목표가 될 거다 하는데 이 사이버 훈련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네. 그 외에 뭐 연합 훈련을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본하고 협력하는 가장 핵심 분야가 사이버 협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양국의 사이버 협력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실체가 명확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북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위협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말씀도 드렸고 무기 수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 최근에 중국의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등 그 중국 대표단이 북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가 밀착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북한 관리 들어간 거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북중러는 동맹은 아니지만 삼각관계에서 어느 두 쪽이 밀착하고 한쪽이 소외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게 그동안의 역사적 관성이자 맥락이다. 그런 면에서 그 중국이 그 북한에 굉장히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 게 많지가 않아요. 뭐 식량이나 에너지나. 네. 오히려 북한이 안 받아요. 전에 그 60만 톤 준비까지 했는데 북한이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돼 있고 에너지 문제가 호전돼 있는 거에 대해 중국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봅니다. 이게 러시아가 뒷배 역할을 해준 거야? 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던 거야?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지렛대를 갖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최선희 이제 외무상 만났는데 이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주에는 저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1월 중순에.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엔 또 중국 만난다는 거. 바쁘시네요. 예. 바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묶어서 반미 네트워크를 교두보를 갖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부터 얻을 게 있다. 이런 어떤 고전적 전략입니다. 예. 자, 정의당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의당하고 녹색당이 며칠 됐습니다. 선거연합하는 당명 정하셨잖아요. 네. 예뻐요. 녹색정의당. 예. 그럼 뭐 줄임말은 어떻게 쓰세요? 줄임말은 못 들어봤는데. 녹정당? 녹정당? 그거 조금 어색하네요. 예. 어쨌든 뭐 줄여서 어떤 사람은 정의당이라고도 할 것 같고, 예. 그냥 녹색정의당이라고도 할 것 같고. 근데 뭐 저희는 두 당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네네. 어색하지 않은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선거연합, 이게 상당히 당면까지 바꿔가면서 실험이라고 보고 저도 굉장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다른 정당하고의 선거연합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첫째는 시민사회 그 시민회의에서 얘기하는 원탁회의 말하자면 시민대연합론이 있고 두 번째는 제3지대 연합이 있습니다. 예. 주로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나오는 제3지대 연합. 세 번째가 민주대 연합인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발 플랫폼.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사회와 민주당 군소야당이 함께하는 민주당 중심의 대연합이 있는데 세 번째 민주대연합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그 순간 성립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건 가능성이 지금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3지대 연합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양당 기득권 정치 극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양당 정치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고 과거에 박지원, 정동영 등 일군의 민주당 인사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했던 얘기가 양당 기득권 해체인데 지금 민주당으로 되돌아가셔서 그 얘기 또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언젠가는 민주당에 또 되돌아가셔서 언제 자기들이 양당 기득권 청산 얘기했냐는 듯이 또 양당의 혜택을 누리실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바보야 문제는 공천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진정성의 문제를 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하나가 시민회의에서 하는 이제 원탁회의 그 시민대연합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정의당 진보당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시민국 회의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그 정당 사업은 정당을 기본 플랫폼으로 해서 연합 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회의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당을 흡수해서 이걸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대의민주주의에 맞느냐.
그래서 정의당은 원래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면 다 열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들어오셔서 다 해라. 네. 그건 진보당이 거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민주 개혁 세력이 이 제도화 수준이 낮습니다. 한국이 그게 참 불가사의예요. 뉴질랜드 가면 노총이 노동당의 득표율의 20%를 행사하거든요. 그다음에 스웨덴에 가면 노총위원장은 당연직 3인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떤 노동과 정당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어가지고 동반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항상 각자 도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가 자체가 합의가 안 돼요. 이게 진보의 이게 수준이에요. 정치인을 직업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좀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 것도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노동당 이래로 그럼 민주노총과 그때 노동 세력의 정치 세력화해서 만든 당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역사의 그 과정을 봤을 때 지금 20년 역사라면 마땅히 시민사회 노동 그 어떤 정당이 루즈벨트의 뉴딜 연합처럼 어떤 대연합을 결성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정치 세력을 도모했다는 게 지금쯤은 거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정당 따로 노동 따로 정당도 또 정파 따로 이러면서 그 20년 전보다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뭐 구름 나그네님께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데듀스님께서는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자들이 기득권화가 되니까 국민이 불신하잖아.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말씀들 많이 주고 있으십니다. 예. 자, 이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요. 병립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이냐. 민주당의 관계자들 발언은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선거제에 따라서는 민주당하고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신 겁니까? 아니 위성정당 형태라면 그건 불가능하죠. 위성정당은 그건 불가능하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민주당이 이제 어떤 그 외부의 플랫폼을 열어줘서 어떤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후순위를 차지한다. 그게 용해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거기에 응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거의 거부한 걸로 봐요. 그거 벌써 제안한 지가 언젠데 2주가 넘었는데.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으로 가더라도 민주당의 복심은 본인들이 어떠한 위성정당, 뭐 소위 그런 것을 핸들링하는 것이 복심인 것이지 지금의 이러한 뭐 여러 진보정당이라든지 용해인 의원 당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대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2020년 선거보다 올해 선거가 야권의 극심한 분열을 감정적 앙금을 만드는 어떤 최악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도 그런 분열이 있었고 그게 훗날 대선 때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금의 민주당이 하는 태도는 야권을 춘추전국 시대로 몰고 가는 형국이에요. 이건 다음 대선까지도 왜냐하면 감정적 앙금을 너무나 깊게 서로 가져가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이걸 수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거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그랬죠. 이렇게 나눠줄 의석이 어딨냐 그러는데 그 발언 저는 심했어요. 그 발언을 보고 심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교훈을 완전히 잊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되면 극심한 분열로 갑니다. 정청래 의원 말대로 되면. 아니 원래 자기들 의석이었다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자기 거예요? 그걸 나눠준다? 이런 천박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민심을 닮은 좋은 국회 만들어 보자고 말하는 게 20년인데 그런 식의 자선사업 발언으로 폄훼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발언을 한두 번만 더 하면은 야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겠구나. 그러면서 총선을 4분 5열로 치렀는데 어찌어찌 해서 반사 이익으로 좀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한들 3년 후에 있을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옛날에 김대중의 리더십이라면 이렇게 제야에도 항상 30%를 열어주면서 이 제도권 안에 그 기득권과 바깥의 사회와 소통하면서 40년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선 서로 그 자매 같은 동맹 같은 이렇게 해서 큰 진보 개혁을 이끌어온 그게 민주정부의 어떤 그간의 역사였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그런 리더십을 포기하고 결국은 여기서 야권 분열이 가게 되면 전 특검도 앞으로 악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당장 총선이 급한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 총선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봐야 된다. 아니 연합을 안 하고 봐야 어떻게 된다? 이깁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독 집권한 사례가 있습니까? TJP 연합, 네. 청몽준 노무현 연합, 그다음에 탄핵연대. 이것이 그간의 정권 창출의 어떤 그 하나의 공식이었는데 이 승리의 방정식을 다 까먹고 그러다가 단독으로 뭘 해보려다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패배입니다. 아니 그걸 보고도 지금까지 이제 더 다수파 연합을 더 깨는 논리거든 이거는. 지난 2020년에 위성정당 창당은 예. 다수파 연합의 마지막 연대고리를 끊어놓은 겁니다. 그동안에 탄핵연대, 개업입법연대, 개헌연대 다 깨지고 마지막 남은 정치개혁 하나까지 깨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잖아요. 이런데 다음 선거는 예.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유권자가 지난 3년간 더 보수화됐어요. 진보는 연합 안 하면 무조건 필패입니다. 지금 여론 지형은 자꾸 불리하게 가고 있는데 이럴 때 다양한 어떤 세력을 연합하는 리더십을 발휘 못한다? 예. 그리고 당내, 심지어 그건 고사하고 당내도 추스리지 못한다? 아니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대한 세력으로서 예. 이걸 봅니까? 예.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 어떤 그 확고부동한 원칙과 핵심 가치를 잊으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크게 품고 가지 않으면은 진보 개혁은 총선이건 대선이건 앞으로 그 비극적인 그 최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 정의당에서 녹색정의당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김준우 비대위원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궁금해요. 더 떨어졌어요. 사실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면 대안으로 정의당으로 갈 법도 한데 오히려 제3지대로 가시는 것 같고 지난주에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정의당 지지율이 1.7% 였는데요. 지금 정의당 이번 주 1월 4주차 주간 집계를 보면 리얼미터 출처입니다. 2.4%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2.4%, 지난주에는 0.7%였는데 여러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기타 정당들이 7.4%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빠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뭐 답보 상태 이런 지지도들이 정의당으로 결집되거나 하기보다는 제3지대로 빠진다. 또 다른 지대로 빠진다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원인을 알아요. 알고 최근에 와서 더 떨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5.18대로 비유하자면 이제 마지막 도청 사수조만 남았어요. 마지막 도청 사수조가 뭐예요?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개헌군하고 싸우고. 도청에서 사수대.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이제. 저는 도청으로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도 비대위원 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만 최근에 왜 더 떨어졌느냐. 유호정 의원 사태가 가장 컸으면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이 민주대연합 제안할 때 우리가 입장을 못 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지난 4년간 정의당 리스크는 의원 리스크였습니다. 걸핏하면 탈당을 무기화하지 않나, 당의 권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치를 하지 않나, 이럴 때 이거 하나를 잡아내질 못했어요. 네. 의원단도 서로 간에 이걸 방치해왔다고. 그러니까 이 당이 기율도 없고 어떤 통일도 안 되는 말하자면 오합지졸로 지난 4년간 비춰왔는데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원 리스크가 저는 지지율 하락에 최근에 유호정 의원까지 해가지고 7, 80%라고 봅니다. 의원 리스크가 7, 80%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한번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말썽이 나면은 지역의 위원회나 당직자들이 그 모진 고통을 다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당의 역량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무정부 상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또 다양한 연합 연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용해인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 제안할 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위성정당으로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있다면 바로 치고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에서 자기의 어떤 그 지위와 역할을 수행 못한 건데 저도 비대위원으로서 들어와서 깨달은 거야. 예. 이거를. 예. 아, 이럴 때 작동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의당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살아나는 회복되는 방법은 예. 이제 이 정치에 소외된 투명 인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당내에서 기율과 체계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당이 제 역할을 한다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기본은 해줘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든 말든 뭐가 좀 건덕지라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이 비대위는 2월 3일이면 끝납니다. 네. 그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연합정당에서 예. 이런 면에서 당의 좀 면모와 품격을 세워낼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승부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비대위원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